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합니다. 하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빨리 어른이 돼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모아서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정말 얘기만 들어도 좀 가슴 설레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거든요. 김희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옷 한 벌 사 입어보겠다고 이제 서빙 아르바이트 면접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옷 한 벌 입겠다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하고 싶은 1위가 바로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 이렇게 서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PC방이나 편의점 매장 관리라든지 영화관 서비스 뭐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친구 따라서 무턱대고 하면은 이제 몸이 고달프고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또 적당히 경험 삼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전공과 좀 관련해서 미리 좀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네. 그런 걸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알바의 신이었잖아요. 오, 정말요? 그러면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일단 초반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좀 쉬워 보였던 게 주유소 알바였어요. 근데 쉬워 보여서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실수를 제가 많이 했는데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그 용달차 있어요. 용달차는 이 아래 달렸어요, 기름통이. 네. 근데 기름을 넣고 제가 그걸 뚜껑을 안 닫아줘가지고 오르막 올라가면서 기름이 흘러갖고 미끄러져서 뒤에 차를 받았대요. 나도 그거 물어주고 하다 보니까 2주를 했는데 마이너스 10만 원이었어요. 그 아니 당시에. 10만 원이면 진짜 적은 거다. 싸게 막은 건데도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르바이트가 쉽지가 않다. 맞아요. 어렵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계속 학교에만 있다가 굉장히 안전한 장소에만 있다가 갑자기 뭔가 좀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돌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좀 뭔가 꼭 당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험한 아르바이트도 많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배달이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모님하고 상의 안 하고 했을 때 이상한 오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상의는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식이라는 걸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항상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고3 아니더라도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들 방학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정말 그 긴 시간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 다 그 시기마다 딱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요. 본인의 실력도 쌓고 체력도 쌓고 또 추억도 쌓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미래에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수학 고민은요. 오랜만에 고등학생이 이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아마 오늘의 고민은 진짜 굉장히 무게가 좀 남다른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비 고3 학생의 고민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수다학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첫 화면을 보여주다니. 제작진이 오기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오늘의 주인공 고등학교 2학년 김태종 군입니다. 무언가 집중해서 쓰고 있는 태종 군. 어려운 문제라도 풀고 있는 걸까요? 문제를 푸는 것 같진 않은데 뭘 하고 있는 거죠? 태중아.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오늘 할 일 할 거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럼 계획 같은 거는 혼자 다 짜는 거야? 네. 그럼 계획은 잘 지켜? 네, 대부분 지키는데 못한 게 있으면은 여기 세모 표시 해놓고 다음날 하는 편이에요. 계획보다 중요한 게 피드백인데 네. 계획과 피드백을 잘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공부 계획을 쓰고 하는 거는 고3들의 필수 요건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게 생기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계획표 쓰는 시간 자체도 아깝다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그렇죠. 안 하는 경우가 예. 많은데 계획을 하고 나면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죠. 계획표에 할 일을 적고 계획대로 공부를 한다는 태종이. 이 정도면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죠?
게다가 계획표를 잘 지켜 매학기 상을 받을 정도라는데요. 이 정도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대체 무슨 고민이신가요? 아, 네. 저희 아이가 유독 다른 과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수학 시험에 임하게 되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손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중요한 그런 시험에 큰 실수들이 좀 잦아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또 앞으로 큰 시험 수능이나 이런 걸 앞뒀을 때 번복이 돼서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놓쳐질까 봐 저로서는 좀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귀담아 들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시험 불안이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충분히 걱정하실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수학에서만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이 수학에서만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알고 모르고가 정확한데 그렇죠. 수학은 풀 수 있다 없다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때는 1년 전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보고 돌아온 태중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걸까요? 아니, 잘 못 본 것 같아요. 봤어? 왜? 실수했어? 아니, 갑자기 앞에 안 보여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는데 그때 뒤에 문제 그리고 진짜? 네 문제 못 풀고 정말? 계속 손도 떨리고 손에 땀 나고. 근데 참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시험에 저렇게 그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실수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손도 떨리고 막 긴장되고 손에 막 땀 나고 얘기만 들어도 제가 다 막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이 아이하고 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제가 2학년 1학기 때 시험 불안이 한번 딱 왔었거든요. 딱 수학에서. 네.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공학 분야의 연구원이 꿈일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태중이.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인데 저 내신이랑 비슷하게 못 푸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학교 시험은 60분이고 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긴 문제도 많이 나와서 더욱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성적표에 들어가지가 않고 내신 결과는 성적표에 들어가니까 그게 더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모의고사는 아까 전에도 뭐 덜 떨린다고 그러더니 확실히 성적 1등급으로 그렇죠. 잘 나와요. 네. 네.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 1등급을 받고 있다는 태중이. 그러나 긴장 때문에 내신을 망칠까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태중이. 이거 민성호 선생님 싫어하시는 건데 공부할 때 괜히 와서 뭐 먹을 거 주지 말라고. 그렇죠. 별로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물은 괜찮아요. 근데 태중이는 역시 다르네요. 딱 진짜 물 한 모금만 먹고 바로 다시 공부로 돌아가니까 집중력이 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엉덩이 한번 떼지 않는 모습. 이것 지켜보는 제작진이 오히려 지칠 것 같은데요. 순간 무언가 고민을 하는 듯 자세를 바꾸는 태중이. 고민을 하네. 좆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쉽게 쉽게 푸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고요. 태중아, 네. 뭐가 잘 안 돼? 이게 정적분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점이 어려운 거야? 일단은 여기 함수를 알려줬는데 이 모양은 비슷한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들께 물어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는 태중이. 그렇다고 해도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있다고 합니다. 과연 태중이는 또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걸까요? 일단은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는 순열이나 또 아니면 미적분이면은 함수 관련해서 적분, 미분 쪽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어려운 거는 적분인데 적분에서도 이렇게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하는 게 어려운데 치환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치환을 해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아직 잘 숙달되지가 않아서 그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제가 가진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요.
고민이 진짜 많나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저 정도 실력이면은 이제 뿌듯해할 만도 한데 네. 이게 유난히 또 불안감이 좀 그러게요.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리 씨 같은 경우는 뭐 5문제 맞으면 좋지만 저 친구는 한 문제 틀리는 게 괴로운 친구이기 때문에 한 문제 맞추려고 저 불안한 거죠. 아니 근데 이리 씨 너무 저도 불쌍하다. 한 6문제는 맞아야 좋아해요. 5문제는 다섯 아닙니다. 문제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럼요. 6개 정도 맞아야지 저도. 아유, 웃겨. 죄송합니다. 네. 특히 적분이 어렵다는 태중이. 문제집에도 적분을 풀려고 노력하는 적이 많이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내년이면 고3이 돼서 시험도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학원 공부를 끝내고 학교 교재를 꺼내는데 긴 시간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리 수능을 대비하는 고2라고 하지만 지금 푸는 문제들은 척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태중아, 문제가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학교 부교재인데 내신 문제 풀 때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또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와서 이 책을 풀고 있어요. 네, 지금 태중이 학교 수학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긴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도 훨씬 더 늘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올인하는 시간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점수가 좀 낮아지게 되면 아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생활기록부라는 것 자체가 어디든 제출이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놔아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런 부분이 때문에 더 많이 더 시간을 내서 더 하고 양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혼자 수학 공부를 한다는 태중이. 게다가 주말에는 수학학원에서 3시간씩 공부를 한다는데요.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 열심히 하곤 있지만 해야 할 것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짐을 싸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걸까요? 네. 갑자기 짐을 왜 쌉니까? 제가 주중에는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서 짐 싸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기숙사요? 상위권 학생들만 뽑는 기숙사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태중이.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생활한다는데요. 근데 저렇게 가는 모습도 되게 안쓰럽다, 짠하다. 기숙사에서 새벽에 일어나 다음 날 새벽이 될 때까지 공부한다는 태중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태중이가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이고, 해도 져서 어둑어둑하고 날씨도 추운데 저렇게 또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스스로 잘해내는 모습을 봐서 태중이가 굉장히 대견스럽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하필이면 수학에서 또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 실수 때문에 너무 긴장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죠. 보면은 수학 실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인은 다양한데 뭐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해서 리듬이 좀 깨졌다거나 아니면 네. 주변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한번 망쳐본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시험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좀 불안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특히 네.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6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촉박한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시험도 한 번 실패한 경험이 네. 있어서 그게 굉장한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모의고사를 칠 때는 이렇게 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내신을 칠 때 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영상을 봤는데 태중이는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뭐 그 치환 적분, 네. 또 부분 적분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배울 때는 없었고 이제 새로 없었어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요즘 환경에 바뀐 것 같은데 없다고 믿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아니, 생각하고 없었어요. 전혀 기억이 아니야? 없어요. 전혀 기억이 아우, 없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태중이가 좀 어려워하는 것만 그렇죠. 딱 맞아, 알려주면 맞아. 끝나잖아요. 그래요. 네. 진짜 태중이가 궁금해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선생님이 좀 해결해 주시죠. 지금 태중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 다 돼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짚어서 이야기해 준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태중이가 틀렸던 문제 중에 I84번이라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다 끝나고 기출 문제 모아둔 것 중에 부분적 분법과 치환적 분법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제 살펴보자면 부분적 분법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부분적 분법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부분적 분법을 활용하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네. 된다면 적분이 쉬운 함수를 골라내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후에는 이제 치환 적분을 해야 되는데 치환 적분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결국엔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지 않다면 쉽게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치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치환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fx 안에 EX를 포함하고 있는데 EX를 T로 치환하게 된다면 fx의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틀린 문제를 봤더니 친구들이 또 많이 틀리는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안에 합성에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합성에 관련된 엄청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도 그렇고 그것을 변형시키기 위한 반각공식, 백악공식 등 여러 가지 것들 한 보통 5가지 정도의 공식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풀이를 보고 내가 어떠한 부분을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태중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습장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문제집에 직접 문제를 풀더라고요. 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문제와 문제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기출 모음 문제집은 문제와 문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복잡한 풀이가 있는 것들을 적지 못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장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풀이를 쓰고 그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캐치가 됐다면 구체적인 개념을 익히고 그 기출 문제까지도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수학 선생님 맞네. 그러니까요. 왜 지금까지 의심했었어요? 좀 의심 많이 했죠. 저 언제 알 수 있냐면 네. 선생님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수학 얘기 막 할 때 갑자기 이제 외국 사람처럼 보여요. 아, 정말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외국 사람이 외계인 같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는데 네. 그 느낌이 든 거 보니까 수학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본다면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과연 그렇다면 수다학이 낸 수학 시험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전 너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거든요. 이 아이의 전체적인 능력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우수, 매우 네. 우수 중에서도 또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우수여서 그래요. 이 아이가 수능식의 문제, 모의고사 잘 보는 거는 사실 인지 능력하고 관계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은 습관이나 전략하고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게 이 아이의 이제 두뇌와 맞게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어느 게 특히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좋고, 그 다음에 약점이라고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점이지 그거조차도 그렇죠. 보통 예. 아이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공부하는 데는 최적의 머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좌우의 불균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갑자기 본 시험인데도 후행 한 80%, 현행 90%, 전체로 85%인데 이 아이의 수능과 비교해 보면은 다소 낮은 점수고, 그렇죠. 네. 일반적인 아이들 기준으로는 꽤 이것도 높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나는 예. 태중이가 최초로 만점 진짜 나올 줄 100 알았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죠.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거 보면 80점은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한데 역시 이것도 좀 긴장을 해서 그랬을까요? 네, 사실은 가지고 있는 실력에 의해서 실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유 있는 실수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래요? 후행 7번이나 후행 19번, 현행 15번 같은 문제에는
그냥 실수로 틀린 게 맞는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각각의 그 조건에 맞춰서 그것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답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과 로그 부등식을 잘 풀었지만 나중에 지수를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데서 틀렸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요. 즉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이 성적이 갈릴 때는 결국에는 실수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참 다행인 것은 네. 이 실수가 아이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게 된다면 좀 더 큰 네.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뭔가 듭니다. 이제 확실한 함정이니까 그 함정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니까 계산 실수는 사지 않도록 꼭 본인이 기억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 지나고 나면 정말 고3 가장 중요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좀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큰 고민은 이 시험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불안감이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 특히나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수학을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 때문에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그 주변에 보면은 저처럼 노네들이 있어요. 수학을 노네들을 만나야 돼요. 걔네들의 그런 여유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멘탈, 네. 강한 멘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조금 성적 떨어지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네. 그 친구들이 그 시험에 그 임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리 씨를 어떻게 한번 만나게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갔다가 못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혀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경험을 겪었다고 그랬고 네, 저는 2학년 때 맞아요. 그걸 완전히 극복을 했는데 고2 딱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극심한 불안이 나왔는데 오, 진짜요? 정말 머리가 딱 굳어요. 그리고 평상시 풀리던 게 그때 안 풀립니다. 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손이 떨리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호흡을 해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여름방학 때 완전 고쳤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문제에서 항상 그게 걸리는데 최상위권은 다 맞고 싶은데 하나 틀리는 것 때문에 기분이 엄청 상하거든요. 근데 유형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최상위권 유형 문제들도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처음에 그게 응용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보다 보면 자동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혼자 공부할 때는 사고력인데 그때는 시간이 얘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작기 때문에 못 풀었다는 거잖아요. 시간 2시간, 3시간 풀면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숙달을 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심한 문제도 유형별로 나눠서 풀다 보면 아 옛날에는 이게 완전 응용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응용도 유형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틀린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이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그 함정에서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 학교의 선생님께서 충분히 그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들의 유형을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반드시 클리닉을 받을 필요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계속 그 유형에서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클리닉을 받고 나면 그 두 가지. 한 가지는 아주 심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 것. 두 번째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자꾸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해결책을 얻고 나면 이 아이는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불안 증세가 깜짝같이 없어지고요. 그다음부터는 나를 괴롭혔던 수학이 나를 도와주는 수학으로 바뀝니다. 자신감을 이제 회복해라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김진 선생님은 좀 어떤 조언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안이 없는데 내신에 대해서 시험 불안이 이제 많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분 내에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다 풀 수 있는데 60분이라는 시간이 압박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 방식이나 그런 유형을 바꾸실 리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해왔던 그 학교 내 내신 유형 시험을 잘 접해서 실제로 타이머를 정해서 60분 내에 그 문제수만큼 정해서 그렇죠. 예. 이제 휴일이나 또는 방학 때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 유형별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좋고요.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씩
시간을 정해주고 문제수 4문제씩을 푸는 연습을 해서 시간에 대한 관리, 시간에 대한 자신감을 네. 먼저 회복을 한다면 시험 불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시험도 연습처럼 해서 단련이 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숙달이 되면 분명히 그 불안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회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이 걱정된다는 얘기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진짜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능도 걱정되겠지만 이제 마지막 3학년 1학기가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기가 1학년 1학기, 아직 중학교 5에서 고등학교 올라온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를 때, 3학년 1학기는 이제 정시로 돌아서서 난 내신은 관리 안 하고 오로지 수능만 갈 거야. 이런 아이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2학년 2학기보다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뽑는 대학교 학생 수가 거의 70에서 80%까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수시를 놓치면 안 되고, 물론 내가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이렇게 안 돼서 교장 추천 전형으로 못 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더 나오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종합 전형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한 학기의 그 가치는 2학년 1년의 가치하고 맞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시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얘기로 가면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내지는 이렇게 쪽 시간에 계속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은 쪽 시간으로는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거든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 공부의 60% 정도를 수학에 할애를 하고요. 넓은 시간에, 네. 덩어리 시간은 40%는 과학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학은 몇 바퀴를 돌리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에 뭐 미적분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 2달에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가면 하루에도 전 과목이 돌아요. 하루에도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아는 걸 다 쳐내고 이제 모르는 것만 모르는 계속 것만, 모아나가기 네. 때문에 그걸 돌리는 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봐야 될 것과 안 봐야 될 것을 계속 그 줄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그 1년 동안 생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필 받는다고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 생체 시계가 망가져가지고 다음 날 아니면 이 아이가 시험 볼 때까지 스트레스 받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같은 시간에는 수학, 같은 시간에는 과학, 쉬는 시간에는 뭐 국어나 영어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그렇군요. 어휴, 그래요. 유형별 심화 학습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 또 앞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들,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많이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솔루션을 전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들어보죠. 네, 제 결정적 한방은 타이머입니다. 쉼 없이 공부하기보다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문항당 풀이 시간을 체크해서 풀이 시간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길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한 달 노트입니다. 보통 내신 준비를 2주, 3주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할 수 있게끔 겨울방학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노트에다가 모아놓기 바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실수는 선물이다입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실수는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선물과 같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오늘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아로마 오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고2잖아요. 태준이가. 네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아로마 오일을 약간 목 뒤라던가 네네. 귀 밑에, 네. 등 이런 데다가 딱 바르면 좀 긴장이 이완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시험 때 또 이걸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를 맡으면 자기가 그렇지. 평상시에 그 맞아요. 공부할 때 그 느낌, 그 향만 맡아도 나 그 냄새 맡으면 편안했었는데 그렇죠. 하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향기를 맡으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렇죠. 이 아로마 오일로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5일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일입니다. 아, 5일이에요. 아니 이리 씨도 방송하기 네. 전에 이걸 네. 좀 활용해 보세요. 방송할 때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막 많이 땀도 합니다. 흘리고, 네. 막 코끝에 막 이렇게 막 땀이 송송 맺히잖아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본인이 좀 이렇게 바르고. 근데 지금 바른다고 안 돼. 왜냐면 5일 이상은 발라야 돼. 이미 늦었어. 네, 아니 오늘은 정말 이리 씨까지 이 확실히 고3이라는 게 주는 이 중압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이리 씨까지도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다 해줬잖아요. 우리 태중이가 오늘 나왔던 모든 솔루션을 다 총망라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으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바로 이제 다가오는 고3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생명과학과 수학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학과 또 수학하니까 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년 보면 이 감기 때문에 이 맞아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만 수학이 만약에 혹시 고쳐준다면, 해결해준다면 수학이 완전 뜨는 거죠. 뜨는 정도가 아니죠. 네. 그냥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혁명인가요? 다를 거 없는 혁명이네, 혁명. 요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연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파인드매스 시즌2 지금부터 생명과학과 수학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신종 감염병은 인구 증가, 기후, 생태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지구온난화미, 해외여행 증가로 국가 간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감염병 경로를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수학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수학자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감염병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시작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66년 스위스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는 확률 이론을 통해 천연두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예방 방법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를 필두로 20세기 초반부터는 많은 수학자들이 감염병 모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 당시 첫 확진자가 나올 때만 해도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총 186명이 감염, 39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국내 치사율 약 20%를 웃도는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은 외출하기를 꺼려했고 이는 곧 유동인구 감소, 소비 둔화, 급격한 경기 침체까지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 몇몇 연구자들은 해외 감염병 모델을 차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는 그런 기준들이 외국에 있는 선진국의 기준을 갖고 와서 그대로 쓴다든지 메르스 때 그랬죠 그때 거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또 외국 모든 상수들이 다 데이터에서 올 수 있는 건 아닌데 보면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에 맞는 그런 이제 모수들을 가지고 와서 모델에 적용을 한다든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수리 모델 결과라고는 할 수가 없었겠죠. 이에 국내 사정에 맞는 감염병의 경로 예측과 확산 방지를 위한 수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감염병 모델을 개발한다는 건 시간이나 환경에 따른 감염자의 수의 변화를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보여주는 식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때 실험이 불가능한 감염병은 수리적 모델과 시뮬레이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발생한 감염병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잠복기, 백신이 있는 경우 감염된 사람의 이동 경로 등을 모두 식으로 만들어
시간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한 사람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는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메르스 수리 모델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변화율을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네, 수리 모델링에는 사실은 미분 방정식을 사용한 수리 모델링이 있고 또 통계적인 방정식, 확률 방정식을 사용한 수리 모델링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슈퍼 스프레더를 포함한 수리 모델링을 개발을 하였고, 이런 모델링은 뭐 메르스뿐 아니라 실제 신종플루, 결핵, 에볼라 같은 다양한 신종 감염병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리 모델링을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뭐 x가 보통 이제 그 x, y에 대한 방정식을 생각을 하시는데 x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을 때 개체수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래서 이런 개체수에는 이제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감수성이 있는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바뀌었을 때 이런 개체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모델을 만들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법 홍보, 환자 격리, 병실 수 확대, 백신 투여 등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모델을 꾸준히 연구할 경우 다른 병에 대처할 때도 기존에 수립한 모델을 바탕으로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리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된 사례들이 나올 때 저희 기본적으로는 수학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단지 이제 수학을 대학교 시험 보는 어떤 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부모나 저희들이 수학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다른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학습으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수학자가 정책 결정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신종 감염병. 이때 신뢰할 수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이제는 이리 씨가 이 감도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웬만한 건 제가 이제 다 이 눈치로 네.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 수학 너무 덕분입니다. 그 정도로 거만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다 수학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늘 찍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잘 찍어요. 이것도 다 수학 덕분이죠. 역시 그것도 감이네요. 그럼요. 그랬네요. 감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학이. 빅데이터가 생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외국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메르스와 비슷하게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었던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었는데요. 에볼라는 서아프리카의 수도 인근에서 그것이 발병이 되었는데 인근의 3개 국가까지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해서 병상의 숫자를 예상하는데도 수학이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그것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보균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바이러스가 퍼진다라고 하는 다른 점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개발했었던 어떤 수학적인 모델들이 적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사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서 사체 키스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새로 접목을 시켜서
아프리카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네. 우리나라에서 맞는 또 다른 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각 나라에 맞춘 전염병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잠깐 이 얘기만 들어봐도 변수가 정말로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에볼라처럼 생명과학과 수학이 만나는 일은 옛날부터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감염병에 수학적 모델이 활용된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영국의 수학자 하머 같은 경우는 홍역 있죠. 홍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파가 되고 감염이 되는지를 밝혀냈고 또 1902년에는 로널드 로스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의 확산 경로를 수학적 모델로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1918년에서 19년 사이에 전 세계의 2%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전염병이 있었죠. 바로 스페인 독감인데요. 이 스페인 독감을 발견해내는데도 수학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그래프가 실제로 환자의 수하고 그리고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환자의 수를 예측한 그래프거든요. 네. 두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책까지요? 네, 동남아시아에서 신종 독감이 유행했을 때 한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교 연구팀이 이렇게 신종 독감은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해서 대유행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세계보건협회에서 실제로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처럼 이제 수학적 모델은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과 감염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한테 아까 뭐 여러 가지 뭘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웃음도 확산되는 그 모형도 좀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네. 퍼져나가는지를. 왜냐하면 내가 예상한 경로대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웃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네. 좀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개그맨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찾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정말 이렇게 네.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수학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생명과학계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대기업이든 정부든 전 세계에서 생명과학에 투자를 어마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생명과학에 수학이 붙어가지고 이게 큰 산업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류 최고의 난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약이 개발되는 단계까지 좀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환자를 수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수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수학이 같이 붙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만 해도 그 과학 쪽에서 물리학이나 화학은 수학과 관련이 많고 생명과학은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전공자는 임상실험 설계, 그다음에 바이오 정보학, 임상 정보학 이렇게 미래의 유명한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생명과학에까지 이렇게 수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까 수학은 역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 학문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뭐 수학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기왕에 하는 수학이라면 미래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